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네,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이를 주도했고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 40대 취업자의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6월 기준으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21개월째 동반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18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률도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40대의 경우에는 제조업 부분 그리고 또 도소매업 부분에서 증가가 둔화되면서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37만 2천 명 늘어나며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7천 명으로 외환위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1999년 이후 6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4%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이 가운데 15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4%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5월에서 6월로 바뀌면서 응시자가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집행 확대를 통해 올해 일자리 20만 개를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데다 대내외 경제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제 현실을 거론하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며 야권 공세에 맞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현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무리한 시세 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졌다는 너는 등의 험악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은 경제 회복과 활력을 위한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추경이요. 혁신 성장과 불씨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꼭 마무리되어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화두였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며 정부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재 개발에만 13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만큼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하면서 그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고 애쓰고 계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대체 공급처마저 찾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산업계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선 지 일주일, 우리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여전히 분주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세계 품목의 수입 차질이 계속 이어질 경우 2, 3개월 뒤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 동안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칩이 일정 부분 재고로 쌓이는 부분들이 약 1개월, 1.5개월 정도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합치면 약 3개월 정도는. 업계는 일본이 수출 금지나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의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입이나 미국, 대만 등 대체 공급처 발굴에 애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소재 기업에까지 안정적 공급을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도 규제 품목 추가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재료 조달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 경제가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2.2%, 일본은 0.04% 각각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하면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이 각각 3.1%와 1.8%로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자 협의를 할 예정으로 업계는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운영자금 조달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일반 기업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15조 8천억 원으로 1분기 기준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투자 수요보다 운영자금 수요가 법인의 순자금 조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의 여윳돈은 늘어나 가계와 비영리 단체 부분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26조 7천억 원으로 2016년 1분기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1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47억 8천만 달러 순유입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증권 자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유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영향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5년 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달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린 0.33%를 나타냈습니다. 요새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이 분야 수위를 다투는 한 업체가 경쟁 앱에도 가입한 점주들에게 경쟁 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출 통합 관리를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경쟁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가입 점주들에게 보낸 공지의 일부입니다. 수집 대상 점주 개인정보 목록에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앱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수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자사에서 발생한 매출만 관리하는 앱 외에 다른 앱에서 발생한 매출까지 관리하는 앱을 출시하면서 추가한 건데 일부 점주들은 꺼림직해합니다. 제 개인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 매출이나 이런 거 넘어가면은 기분은 좋지는 않죠. 논란이 일자 배달의 민족은 필수를 선택으로 바꾸고 매출 통합 관리를 원하는 점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출을 통합으로 보여드릴수록 편리해지는 서비스인데 그동안은 이제 배민만 보이니까 여기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원하는 점주들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선택적으로 쓰면 되고 개인정보는 매출 확인 용으로만 쓰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경쟁하는 요기요의 입장은 다릅니다. 영업비밀 자료를 볼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지금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됐고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잖아요.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요기요의 요구에 배달의 민족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거절한 상태. 점주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논란은 양대 배달앱 간 충돌로 번질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반발 조짐도 있습니다. 정부 구상과 영향을 배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보증 시세보다 분양가를 더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관리 처분인가, 즉 분양가를 포함해 재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이 확정됐어도 나중에 심사를 거치는 동안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담금이 다 결정돼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땅값이 분양가 비중의 5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땅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떨어뜨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출 방침입니다. 다만 집값 오름세가 큰 일부 지역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주택 시장이 침체한 상황이고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에 한해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들은 사업비 조달에 유리한 선분양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게 11일로 딱 100일입니다. 비싼 단말기와 요금에도 연내 가입자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지적돼 온 통신 품질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서영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인 5G 이동통신.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의 차세대 전략폰은 5G 전용으로만 출시될 예정이라 올해 가입자 3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란 비판을 받을 만큼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화려한 광고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서비스 개시 100일을 맞아 서울 강남역 한복판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5G 신호는 잡히지 않습니다. 콘텐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34메가비트. LTE 단말기와도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5G 광고 속 다운로드 속도 20기가비트에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가 이 정도니 지하나 실내에서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는 LTE 단말기 속도가 더 빠르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6월 기준 전국의 5G 기지국은 LTE의 7% 선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예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신 품질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입을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G가 전국만 서비스를 갖추는 데는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요금만 비싼 무늬만 5G 서비스를 이 정도는 더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유예 기간인데요. 그런데 6개월간 유예 기간이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에 대한 인식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갑질이 드디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런데 유예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니 무슨 뜻인가요? 네, 지난 2017년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유예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루에 70건가량 직장갑질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하루 평균 62건의 제보가 들어온다고 했으니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예 기간 동안 오히려 제보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을 떠나 상황이 더 심각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직장갑질 119가 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과
19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실태와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참고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란 30개 문항으로 이뤄진 직장 갑질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갑질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68.4점으로 4급 D라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D등급이면 거의 낙제점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갑질에 대해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30개 문항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적시된 내용 6개와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내용 12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은 물론 근로자에 대한 권리에도 둔감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둔감하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갑질 감수성 지수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갑질 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시에 퇴사를 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 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 시간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 공고를 어느 정도 과장하는 건 문제가 없다였는데요. 또 평균보다 낮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도 상당합니다. 휴일과 명절 근무, 휴일 체육대회, MT, 회식, 음주 등인데요. 이 항목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역시 직장인 갑질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직장인들이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일 중심, 회사 중심 문화, 집단주의와 능력주의 문화까지 더해지며 직장 갑질이 더 근절되지 않았던 거죠. 네, 이렇게 항목들을 살펴보니 저 역시 이제야 이것도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깨달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항목도 있습니다. 부당한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위반 등은 모두 80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항목들에서 감수성 지수가 높았던 이유는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이와 관련한 직장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단순히 극단적인 사례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갑질도 빠르게 근절되었으면 싶은데요. 더욱이 이렇게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가 낮은 상황이라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걸 모르는 직장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 시행되는 걸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로 3분의 2가 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인지도 또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장인 5명 중 2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어도 직장 갑질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해 사회적으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다 잘 정착되기 위해선 바로 여러분들의 의식 개선과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제도와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이 사라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수용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